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집을 또 3개를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날 보게 될 집은 고덕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건데 상가주택이에요. 네, 그거 보여드리고, 오늘 고덕 신도시에서 건물주 대기, 아참 그 지휘봉, 이제 이 지휘봉 좀 주세요. 오늘 제목은 이건데요. 이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거부터 최근에 있었던 그 삼성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일요일 날도 제가 삼성을 또 방문을 해서 4차 공장 짓고 있는 걸 봤는데, 여기는 고덕명 방충리의 첨단 일반 산업단지 48만 평에 대한 일부 조감도가 나온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초안 10월 달에였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제 블로그에 삼성전자 소식을 전하면은 꼭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48만 평이 이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여기 11만 평 정도만 이렇게 나오고, 밑에 37만 평은 아직 안 나왔어요. 동고리 쪽의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잘 보시면은, 여기 한 9만 5천 평인데, 여기는 여기 에어퍼스트라고, 여기 벌크 가스, 삼성은 반도체 공장 하나에 가스 공장이 하나예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시면 벌크 가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가스예요. 그래서 1차 공장은 저쪽에 장당종 쪽에 있는 에어 프로덕트고, 2차는 린데코리아고, 3차는 에어퍼스트예요. 왜 이게 한 회사가 다 안 하고 회사 이름이 다른가 하면은, 린데코리아에 있는 계신 분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한테 다 들었거든요. 독과점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 이름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에어포스트로 돼 있고, 여기 크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작게 하나 이렇게 3개 들어가서 아마 6차 공장까지 가스 공장이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가 지원시설이에요. 여기 지원시설 용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원시설은 작년에 공람이 됐을 때 시청에서 건너서 제가 바로 직접 확인했던 거예요. 이 지원시설에는 삼성전자 사원 아파트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로 왔냐면 지제역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지제역까지는 불과 1km밖에 안 돼요. 걸어가며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큰 건물을 세워보면은 12동이에요. 그래서 사원 아파트가 다 12동 거치는 않고, 일부는 요 밑에 있는 거는 삼성의 무슨 사무실 아니면 연구소 이런 것 같고, 앞에는 이제 사원 아파트 같아요. 여기는 뭐 다른 건물이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사원 아파트가 저기에 들어오면은 고덕 신도시에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의 영향이 어떻게 있을 건가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삼성전자 직원이 지금 고덕 신도시에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어요. 시흥시 과림동에서 오신 분인데, 젊은 친구인데 작년에 와서 전세를 살아요. 그럼 고덕 신도시에 협택이나 이택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다 협력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원 아파트를 만든다 해도 임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큰 지장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1만 평에 대한 이 초안이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밑에 거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저께 일요일 날 가서 4차 공장을 본 거거든요.
반도체 공장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부층이고 여기는 중간 그 전기 시설이고 여기 상부층이에요. 여기는 복합동, 서포트동이에요. 여기가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상부층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 건드렸죠. 이게 4기 공장 여기 앞에 건너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걸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 골조가 이렇게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길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복합동이에요. 여기 요 건물이 3기 복합동인데 요 4기 복합동은 거의 같이 붙여서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떨어지고 여기는 북측 서포트동, 여기 남쪽 서포트동. 이 서포트동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 공조기라든가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팹이라 그런가 반도체 공장은 여기에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조기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미세한 진동도 여기 반도체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하나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상부층이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하부층이고 여기부터 상부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것처럼 안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붕 이렇게 씌우면 끝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포트동하고 복합동은 5기, 6기 예정지에서 1000톤의 그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레고를 쌓는 것처럼 여기다 갖다 한 번에 올려서 쌓는 거예요. 굉장히 공사가 빠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요 건물 옆인데 여기 3기 끝이에요. 3기 끝인데 여기 요만큼이 3기 이제 그 동측인데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라 그러는데 여기는 페이지 3하고 페이지 4예요. 요 기둥 하나가 10m예요. 대략 보면 한 여기까지는 한 50m 되고 여기까지는 60m 되는데 요만큼만 남았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린동이라 그런 폐수 처리장이에요. 굉장히 커요, 건물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기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위로 가서 어제 예술의 전당 그거 했죠. 기공식을 했죠.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 그리고, 요게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어린이 창의 체험관도 그대로 이제 그 예정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올려놨던 건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 지도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요 지도는 고덕 신도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도거든요. 단톡방에 안 올려 있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거기서 우리 저기 3블럭에 계신 건물주도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도 업데이트를 자주 해요. 업데이트 본이 나오면 제가 이거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는 택지에서 토지를 보는 법을 제가 3가지로 지금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외, 그 다음에 평택 시내 같은 이런 시내권에서 택지를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택지 보는 걸 잘 몰라요. 고덕시내에서 택지 사시는 분도 그냥 부동산 지도 보면서 그 위치 보고 사거든요. 그리고 저도 공인중개사지만은 공인중개사들이 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느냐?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고덕 신도시 안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 보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있는 지도예요. 이게 지금 15블럭에 있는 이 땅이니까 이 네거리 코너에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걸로 당연히 본다 그러면 토지의 형상은 직사각형이고 서남향이고 면적은 이렇고 여기 요 녹색이 보행자 도로고 뭐 이렇게 되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 보면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상대 보호구역이 있고 절대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 건너편에 율포초등학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 개교가 된 거예요. 이주자 택지니까 절대 정화구역하고 상대 정화구역이 크게 뭐 큰 영향은 없는데
이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50m, 상대 정화구역은 경계에서 200m예요. 학교나 유치원 똑같이 적용되고 어린이집은 적용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절대 정화구역이나 상대 정화구역은 항상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도시에서 땅이 좋은 땅을 찾았는데 절대 정화구역이나 상대 정화구역이 되면 뭐가 못 들어가요? PC방 못 들어가죠? 노래방 못 들어가죠? 그게 꼭 뭐 좋은 자리 같으면 그거 안 들어가고도 더 좋은 업종이 있겠지만은 제가 서정동에서 부동산 할 때 저희는 그것도 상대 정화구역에서 딱 벗어나는 지역이었어요. PC방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임대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PC방이에요. 이 땅을 찾을 때 고덕 신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잘 보시고요. 이 절대 정화구역하고 상대 정화구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잘 살펴야 돼요. 두 번째로 똑같은 토지인데 이게 캐드 파일로 보는 거예요. LH에서 택지를 분양을 할 때요. 공고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캐드 파일을 같이 올려놔요. 근데 저도 부동산이지만은 어느 부동산에서 가서 이거 캐드 파일이 있는 건 다 몰라요. 저는 캐드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거리를 재고 면적 재고 이러는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 제한선이에요. 이거는 LH가 정해놓은 거예요. LH에서 고도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있어요. 여기에 2번 빨간 선. 2번 빨간 선은 뭐냐면 여기가 4차선 도로거든요. 이게 20m 이상 도로는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20m 이상이면은 1m의 건축 제한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도면에도 안 나와 있어요. 조례를 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일일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20m 이상 도로, 20m 이상 도로면은 여기 1m는 내 땅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앞에 1m, 옆에 1m, 뒤에 1m가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건축 제한선이 이렇게 3면으로 들어가면은 전에 2018년, 19년에는 여기 이주화 택지를 처음 할 때는 이 건축 제한선에다가 주차도 할 수가 있었고 조경도 할 수가 있었어요. 단지 건물을 못 앉힐 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만큼 허가를 내주다가 딱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지구단위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요, 이런 데다가 주차도 할 수 있고 조경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자체가 못하고 그러는데 평택은 유독 심해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보기에는 좋지만은 내 땅이면서도 내 땅 아닌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붉은 선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여기가 4차선 도로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진입을 못하게 하는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이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따져가면서 택지를 구입한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오늘도 두 사람이 택지를 3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캐드 파일을 보면서 그분은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근데 땅이 좀 커서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잘 못 봐요. 그런데 캐드 파일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LH에서 내년에 3-109를 또 이제 분양을 할 것 같은데 LH 책자가 있어요. 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에 보면은 이렇게 금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LH에서 분양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파란 선이 저 있는데 이 선의 의미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이 토지를 분석을 하는데 비교적 실수를 덜 해요. 근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디냐면은 일조권이에요, 일조권. LH가 전국적으로 LH가 개발하는 땅들은 남일조권이에요. 남쪽은 일조권을 먹지를 않고 북쪽이 일조권을 먹는 거예요.
근데 구도시는 어떻게 하냐. 이게 또 구도심은요, 북일조권이에요. 북쪽이 일조권이 없고 남쪽이 일조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요 일조권 높이가 평택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은 9m까지예요. 9m. 그런데 9m 이상은 일조권이 먹는 거고 그 이하는 먹지를 않는데 연말부터는 일조권이 10m로 상향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건축사님한테 제가 다 확인을 한 거라서 이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조권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고덕신도시에 가보면은 남쪽에 있는 건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요. 높이 제한도 없이. 근데 북쪽에 들어가면 이 건물 때문에 그늘이 가려지잖아요.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띄워야 되고 또 띄워야 되고 띄워야 되니까 북쪽에 있는 건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래 도시에 다니다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이 일조권이에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안이든 밖이든 일조권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구도심하고 택지개발지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10m가 되면은 고덕신도시 안에도 이주자 택지든 협의자 택지든 협의자 택지는 큰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주자 택지는 굉장한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는 고덕신도시 북향 같은 경우는 1층 높이가 3m 20, 3m 40밖에 안 나와요. 남쪽으로 일조권 없는 그런 반듯한 땅들은 6m까지 해요. 6m 더 해도 돼요. 근데 6m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이 일조권은 잘 살펴야 됩니다. 고덕의 초기에도 저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도시처럼 북향이 일조권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이 일조권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놨는데요. 이주자 택지, 상가 택지 같은 경우는 이 내면이죠. 내면에 높낮이를 봐야 돼요. 레벨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고덕에도 보면 어떤 땅들은 이 네 귀퉁이가 레벨이 똑같아요. 평지예요. 어떤 집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뚝 꺼지고 제가 집을 그 13블럭하고 10블럭에 그 집을 이주자 택지를 지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 하나는 레벨이 하나는 4개가 똑같았어요. 한 집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넣어줬는데 4 귀퉁이가 다 달라요. 그분은 20년을 넘어 공판장을 했던 대형 슈퍼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상가 문턱에서 계단이 하나 생기면 매출이 20%가 줄어든대요. 그만큼 상가 앞에 그 계단이 있는 거는 쥐약이에요. 굉장히 핸디캡이 커요. 송단 출장소 앞에 내려가면 텀앤탐스 그 커피숍에 가면은 그 집에 가려면 계단이 여러 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텀앤탐스가 북향집이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그게 얼음 얼어요. 얼음 얼면은 낙상사고 나면 건물주가 무조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고덕 신도시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걸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건축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건설사에서 그 측량하는 레벨기로 이렇게 찍어보기 전에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레벨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20일 날 제가 보여드리는 그 상가주택은 내 귀퉁이의 레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없이 그냥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LH에서는 이걸 항상 이렇게 그 책자를 발행을 하니까 LH 그 평택사업소에 가면은 늘 줘요. 예. 아니면 저한테도 오셔도 저는 그거 하게 되면 여러 권 갖다 놓고 필요하시면 막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이 택지개발지구는 고덕신도시가 2단계는 끝났지만 3단계가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필요할 거예요. 여기 또 한번 다른 데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고덕신도시 택지개발 외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하나를 같은 땅인데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여기가 해창리거든요. 요 위에 해창리예요. 고덕 면사무소에 있는 거기 땅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집이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하게 구옥이 있고 삼각형. 여기는 다 절대농지 논바닥이에요. 토지 형성은 잘 생겼죠. 북향 코너고 지도로 보면은 지도라는 거는요. 항상 보면은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도 보면 고덕신도시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남서양, 남동양으로 돼 있는 거를 이걸 반듯하게 이렇게 지도사에서 출력했는데 그건 대단한 실수예요. 사람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절대 그런 지도 보시면 안 돼요. 이 모양을 보고요. 면적이 택지개발지구 외에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다 이 지적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측하면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기가 지구 단위가 돼 있어서 면적 오차가 없지만은 혹시라도 시골에 뭐 산을 산다거나 전답을 산다거나 이러실 때는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공부상 면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실측해서 면적을 할 건가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구블럭에서 집을 짓는데요. 똑같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옆에 땅하고 해보니까 이만큼 차이 나요. 옆에 집에서 태클 걸어봤어요. 저기 우리 그 건설사 있는데 이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면적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부 면적을 중요시하는데 아니에요. 토지 대상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부를 해야 돼. 등기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면적 확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다툼도 많아요. 시골 땅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시골 땅도 지적 정리를 한 지역들이 있지만 대부분 안 돼 있거든요. 시골에서 무슨 뭐 전원주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소자리를 구한다거나 뭐 이래서 땅을 산다 그러면은 반드시 측량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구상 면적을 한다든가 그걸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근데 여기 해창리 여기 문화마을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진해단위 계획구역인데 문화마을은 필로티를 포함해서 3층이에요. 원래는 다가구는 필로티 포함해서 4층, 필로티 없으면 3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좋은 건 있어요. 일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향, 북향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높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마을은 필로티 포함해서 3층이고 가구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가구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짓지를 못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19가구까지만 가능해요. 제가 요 위에 또 땅을 하나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복층형 오피스텔처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더 좋게 계속 하고 있고 요즘은 고덕의 협의주택지 중에서 워낙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법적으로 3대만 놓으면 되는데 5대, 6대, 심지어 제가 7대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임대할 때 얼마나 좋으냐면은 1층을 임대를 하는데 지정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2대씩. 고덕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써놨죠. 앞으로는 고덕에 임대할 때 경쟁력이 뭐냐고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래서 집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주차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 근처에서 지금 여기 근처 하나, 요 위에서 하나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거기는 14개, 15개씩 들어가요. 이런 이 택지개발지구 외에 이렇게 지구단위 돼 있는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는 지적도예요. 지적도로 해서 여기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 포인트마다 우리가 측량할 때는 이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원 아니에요. 절대 측량할 때 원으로 측량을 못 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걸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도를 출력을 하면은 이 각 면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리가 나오는 게 땅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이라 그러면 딱 하면 그냥 면적이 그대로 나오죠. 지적도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 택지를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뭐 토지 대장이라는 이런 공적 정보를 다 내주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매매를 이 땅을 만약 매매하고 이 땅이 지금 사실 나와 있어요. 이 땅 146평이거든요. 나와 있어요. 16가구 들어가요. 사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집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슬레이트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성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철거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놨죠. 건물이 있는 경우는 슬레이트 집은 건물일 경우는 철거해서 넘겨받는 걸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철거하려면 옛날 같으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대서 그냥 때려 부셨거든요. 요새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이거 철거 설계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만일 저기 슬레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성면 그거 처리하는 방법 전문 업체가 있으니 그걸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만일 이 땅을 매매할 때는 철거 조건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철거 조건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 있냐면 취득세가 또 높아져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주택으로 했을 때는 이거 하면 1.1%면 돼요. 근데 만일 철거하고 토지로 넘겨받으면 4.6%예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집으로 매매를 하되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돈 한 4, 5천 줄입니다. 예.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공적 장부를 많이 확인할 것들이 많은데 소유권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철석까지 믿는 등기부 등본 있죠. 등기부 등본이 어려운 말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나라에서 우리 등기부 출력할 때 700원씩 받아먹죠. 가짜 등기부가 엄청 많아요. 그저께도 신문에 났어요. 어떤 사람이 빌라를 1억 4천 주고 샀어요. 등기를 보니까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건물주가 은행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등기부 그걸 딱 그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재판이 걸렸어요. 그랬더니까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은행의 그 대출을 그 근저당권을 살리라 그런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등기부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등기가 일제시대부터 됐거든요. 일제시대부터. 그때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등기가 6.25 때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혼란한 상황에서 막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막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해서 등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태껏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뭐 사고 터지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다 물어줘요.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등기부를 철석같이 믿지 마세요. 여기에 등기부하고요, 토지대장, 각종 장부는 다 떼어봐야 됩니다. 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없지는 않아요. 등기부를 100%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택지개발 외 지구에다 집을 지으려면 제가 지금 방충리에다가 삼성 그 계열사 다니시는 분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설계 사무실하고 상세 미팅을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하수도 문제도 있고 정화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LPG를 써야 되는지 기름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택지를 사가지고 원룸을 짓거나 뭐 전원주택을 짓거나 할 때는 훨씬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을 세워야죠. 집을 지으면은요, 저도 나이가 60 넘었지만은 평생 안 삽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나 뭐 이렇게 해창리나 그 다음에 뭐 방충리나 이런 데 지으면은 지어가지고 임대 맞추고 적당한 시점에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월세는 잘 나옵니다. 월세는 잘 나오는데 출구 전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에 앞에 여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에서 남들이 사는 땅을 피를 주고 사더라도 수익률은 좀 적어질지 모르겠어요. 적어지죠. 적어지더라도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좋은 거예요. 저도 부동산 18년을 했지만은 부동산을 경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 고수들은 이런 데 가서도 어떻게 하더라 해요. 다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초짜들은 좀 안정적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하는 게 좀 좋아요. 내가 먹는 것이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안전성이 있잖아요.
이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 그런 해창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가 대가 있어서 쉬운 편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만일 뭐 임야를 산다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 땅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적도로 보는 건데요. 지적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각 면마다 거리가 나와요. 거리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다 해서 보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소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고덕 신도시든 뭐 해창리든 어디든지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먼저 토지 연결 띄워보시고요. 이거 안 띄워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띄워보고 지적도 띄워보고 토지 대장 띄워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 띄워보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필수적이죠. 현장부터 가지 마세요. 현장부터 가지 마세요. 장부 다 띄워보세요. 이거 인터넷으로 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다 띄워보고 이걸 다 확인하시고 그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보세요. 제주도. 그 다음에 해안가에다가 좋은 지역에다 해안가에다가 만을 짓는다. 이런 데는 특히 제주도는요. 규제사항이 토지 이용 계획에 안 나온 것들이 무척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옆에 안성 일죽 같은 데는 자연 경관 보호구역이 많거든요. 그 남한강 때문에요. 그런 데는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만일 집을 찾는다 그러면은요.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전화를 해보세요. 제주도에 제가 땅을 사가지고 제주도 이주하려고 엄청 그랬거든요.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믿지 마세요. 부동산에서 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지역은 관련 부서에다 문의를 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저는 고향이 강원도 주문진 옆에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충동에 있는 땅이에요. 이충동에 있는 땅인데 제가 가설계를 다 뽑아보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땅인데 서덕역에서도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게 땅이 229평인데 원룸이 2동이 들어가요. 2동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 땅은 이제 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1000만 원까지 갔어요. 안 팔려요. 이 부정형적이고 이걸 왜 제가 냈냐면 이게 도시지역이거든요. 일종의 일반 주거지역인데 답이에요. 농지예요. 근데 여기 써놨어요. 지목이 이게 도시지역 답인데 여기는 벌써 도시계획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개발행위에 따르는 부담금이 발생해요. 여기에 적어 써놨어요. 도시지역 내 농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 등은 도시계획 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개발 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야 돼. 이거를 평당 800에 샀어요. 근데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 부담금을 내야 돼. 3년 안에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 만일 농사를 8년을 지었다면 자경이라 그러면 양도세 면제가 되죠. 개발 부담금도 없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시내에 보면은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이 초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파는 사람은 어떻게 쉬울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은 부담금을 내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2동을 지어가지고 2동을 지어서 한 동은 조금 크게 짓고 한 동은 조금 작게 해가지고 2동을 지어서 해봤어요. 이쪽에 큰 쪽에는 1층에다 필로티를 넣고 3층 또 2층에다는 또 상가를 넣고요. 그 다음에 3, 4, 5층은 다가구를 넣고 다락까지 하니까 6층이 나오더라고요. 음악에 큰 건물이 나와요. 근데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요? 25억은 받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원룸을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동대문에 계신 법무사님인데 저희 사무실에 단골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고덕에 집이 7개 있어요. 전국에 집이 무지하게 많아요. 돈만 생기면 무조건 원룸을 짓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어서 금방 팔고 지어서 팔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출구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고덕 신도시 안에는 지금은 매매가 뜸하지만은 그래도 매매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고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자꾸 밖으로 가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고덕신도시는 2단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기회는 어디냐? 3단계. 제가 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는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어제 만나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저보고 부동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저는 내년에 여기에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 118가구도 하고요. 지제 세교지구에 지제 SRT 역 앞에 1,000억이 넘는 것도 계약을 해놨어요.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 2개나 3개 정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여기는 멤버가 잘 돼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에서 만일 계획을 잡으면은 우리 파트너들 다 들어오시고 조합원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요 설명 제가 조금 할게요. 여기가 삼성전자 1차 공장이고요. 여기가 장당동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23,000평 제가 꼽사리 끼워서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었지만 삼성이 여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검토를 한번 했던 지역이라 그래요. 2년 전, 3년 전에 여기에 평당 170, 180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거를 아파트를 넣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유망한 토지가 어디에 있는가? 너무 멀리서 찾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 땅이 있으면은 맹지도 괜찮습니다. 잡아놓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석정 포레스트가 지지난주에 분양했다가 폭삭 망했죠. 절반도 분양이 안 됐죠. 줍줍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요 지역이 굉장히 유망해요. 여기도 군부대가 있거든요. 3075부대. 요것도 떠날 거예요. 떠나고 여기에 들어오는데 요 송탄고등학교는 고덕 신도시로 들어오고요. 여기는 평택 교육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여기가 기쁜 그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들에 요런 지역이나 요런 지역은 땅이 나온다면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아요. 오픈 마인드가 책에 보면은 이분은 몇 년 전에 이쪽 어디에다 1,000평을 샀더라고요. 잘 샀죠? 네, 엄청 잘 삽니다. 여기 고덕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이쪽으로는 뭐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여기는 택지 개발로 지구로 갈 가능성이 100%예요. 이런 땅은 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어차피 들어가면 똑같은 땅이에요. 맹지 이런 거. 이 지역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다 공원이라서 없고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SRT 지하로 오는 철길입니다. 그 위에 땅 사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 서정리 여기고요. 여기는 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다 일종이고, 여기가 이제 주공 4단지고, 여기 현대 아파트예요. 제가 요거 살고 있어요. 주공 4단지는 참고로 예비 안전진단에 접수가 돼 있어요. 예, 평택에서 2차 그 재건축에서 1순위예요. 여기요. 굉장히 올랐죠. 우리 작은 애 사줬는데 3배 올랐어요. 지금은 손대면 안 돼요. 평당 2천이 넘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요. 여기에 지금 태양열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서가 100% 다 진구가 됐고, 제가 신탁회사를 통해 가지고 25일 날 사업 설명회를 해요. 어쩌면 여기서 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회장님 여기 관심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다 투자하는 것도 많잖아요. 여기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사업인데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13,0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여기는 점촌이란 동네인데 여기는 대부분 빌라예요. 다세대 빌라예요. 저런 데 손대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 지역, 소정초등학교 이 뒤에 있는 이 지역은요, 다 준주거 지역이면서 거의 대부분 원룸이에요. 그냥 옛날 주택이에요. 다 노후도 여기 뭐 이렇게 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군데를 찍어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동의서만 받을 수만 있다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서 일반 재건축보다는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했는데 여기 9,900 요 제곱미터 여기를 했는데 땅 작업을 하다가 보면 딱 한번 서치를 해보면 나오죠. 허름한 집이 나올 거예요. 공투하는 거예요.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냥 단순히 땅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고 이런다 그러면은 워낙에 고수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는데. 근데 우리 신 회장님은 잘할 것 같아요. 저하고 손잡으면 돼요. 무조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냥 내년에 아마 빠르면 땅 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롯데캐슬도 주공 1단지, 2단지를 재건축한 거거든요. 이거 주공 3단지고요. 이 지역이 다 이렇게 보면 다 서정리 역세권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덕신도시에다가 택지를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하려면은 지금 협택도 자기 돈, 자기 자본 4, 5억씩 막 들어가거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유자 택지는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렇게 그 선발대 몇 명이 나서 가지고 그 동의서 받고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 받고 플랜은 제가 다 짜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아주 눈에 띄는 게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흐름한 거. 그런 것도 잡아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에요.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저게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 궤도에 올라가면은 여기는 5984로 나오는데 118개인데 일반 분양이 64개고요. 그 중에 회사 보유분이 좀 나올 거예요. 20개. 그걸 싸게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돈 안 받아요. 그거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기본이, 저는 혼자 부동산을 하니까 저렇게 회원 이렇게 가입하는 게 힘든데 우리 애는 다 돼 있잖아요. 인재 풀이 다 있는데 뭐가 걱정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고덕 신도시에 땅들이 여기 이제 3-109예요. 여기 3-109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요 블럭에 보면은 우체국, KT, 119, 그 다음에 여기 동사무소, 요게 이렇게 들어와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6블럭, 24블럭, 25블럭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쪽에 시청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를 잘 보셔야 되고 병원이 또 누가 들어오는가도 잘 봐야 돼요. 자, 여기가 3-109인데 지난번에 10월 19일 날 그 국토부가 와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이거 3단계 어떻게 되냐. 3-109는 LH 평택사업소 담당 그분이 부장님이에요. 안경 쓰신 분.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사계획을 세웁니다. 공사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분양계획도 세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듀타운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정도 돼 봐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39블럭입니다.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9블럭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듀타운을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만큼 밑에가 요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가 KTX 경기 남부역이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여기 KTX 들어와요.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요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이게 국토부에서는 이미 고덕 신도시 초기 때부터 고시를 다 확정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10월 19일 날도 확인을 했었고 그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LH에서도 뭐라 하느냐. 국토부에서 고시를 내는 한 자기네들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고 제가 메모 다 해놨어요. 이번에 10월 19일 날도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 국토부에서도 자기는 고시를 없애지는 않는데요. 장기 과제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벌써 이게 계획을 낸 지가 언제 16년이 지났는데 장기 과제 하지 말고 이제는 날짜를 좀 집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KTX 들어오면 대박 맞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KTX가 들어오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면 이 39블럭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저는 청약을 할 거고요. 떨어지면 피 주고서라도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근생이 몇 필지가 있거든요. 근생이. 이런 땅들은 이게 대광이 이번에 이거 아파트 분양하면서 여기에다가 상가를 일렬로 해서 50몇 개를 집어넣었거든요. 욕심이죠. 죽이는 거예요. 저기 파라곤 1차 앞에 그 상가 무지하게 많이 넣었죠. 다 망했죠. 얼마 전에 재분양했죠. 그걸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욕심이죠. 이쪽에 이렇게 다 형성이 되기 전에는 이 상가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유보지가 6만 5천 평인데 KTX 들어오면은 당연히 유보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뀔 건데 얘네들이 맥을 추겠냐고요. 단지 내 상가가. 그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 시대 지났습니다. 상가 좋아하지 마세요. 상가 때문에 코피 터지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되는 데는 되죠. 되는 데는 되지만은 이렇게 무모하게 할 거는 아닙니다. 39블럭은요, 방향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이 지역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고요. 지난 겨울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제 차를 끌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제주도 영어마을 옆에 가봤어요. 별천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39블럭이. 지금 협택 짓는 거 그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는 39블럭은요.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KTX에 들어오면은 서울도 20분 그 다음에 KTX가 인천공항에서 안산 초지역을 거쳐가지고 이제 화성 어천에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경기 남부역 생기면은 서울역 20분 안 걸리고요. 인천공항 20분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는 고급 타운하우스처럼 지어야 돼요. 빌라 형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애들 여기다가 하면 되죠. 그거 노려야 됩니다. 39블럭은 이쪽에 뭐 지금 9블럭이나 12블럭이나 이런 데 집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컨셉을 잡으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달에 고시가 날 겁니다. LH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그 회장님이 여기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파트 잔뜩 집어넣은 거 좀 뺐고, 여기도 외국 대학교하고 국제학교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것들도 계속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제도시로서의 그 승부가 있죠. 3-109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흙들을 어연 그 산단에 다 갔기 때문에 돈 많이 안 들어요. 이거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알파 탄약고가 문제지 여기는 사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당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59블럭을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거 분양해야지 이거 국제학교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59블럭. 국제학교를 그냥 하는 게 2천억 정도 드는데 59블럭이 임대 아파트인데 이거를 분양 아파트로 바꿔가지고 평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야지. 그리고 고등면사무소가 지금 여기쯤 있는데 여기도 옮겨가야 되고 이거 빨리 해야죠. 요거는 제가 LH에서 지난 10월 19일 날 그 판 있는 걸 찍어 갖고 왔던 거고, 우리 저기 계신 분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레저 유통단지는 3-409거든요. 저게 빨리 돼야 돼요. 그래야지 2블럭, 3블럭이 뭔가 희망이 생기죠. 여기가요. 지질조사는 2년 전에 했어요. 보링에서 뚫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런 거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은
그러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운영하는 단톡방하고 제 단톡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한 800여 명이 있거든요. 제가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아침마다 제가 거기도 올리고 저도 올리고 하거든요. 더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다 올릴 겁니다. 네. 요거는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한 것 중에서 이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490%까지 올려가지고 이 공장이 3층으로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삼성 계열사 직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진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층으로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건폐율을 많이 올려줘서 공장에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거, 그게 아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올려놨지만 5기 그 지질조사는 9월 달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6기 지질조사는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고 한 3주 전에 했어요. 그 사진도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5기, 6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인력들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제 핸드폰에 보면은 밴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 밴드인데, 밴드 제가 내일 한번 올려놓을게요. 이 밴드가 뭐냐면은 삼성에서 구인 광고 하는데요. 어마하게 올라와요, 어마하게. 이 협력사에서 인원을 못 구합니다, 인원을. 근데 삼성 현장이 일당이 좀 짜요. 짠 게 왜 짜냐면은 삼성에서 근무했던 고위직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일을 하나를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밑에 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에 오더만 따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당 10,000원, 15,000원씩 이렇게 자꾸 까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적인 그 구조를 초기 1기 공사를 할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둘째 아들 친구도 보면은 일당 하루에 25만 원 주는 데 가서 일하다가 일이 없잖아요. 짬나잖아요. 삼성에 와서 일해요. 거기서 일하고 있다가 다른 데 일 잡히면 또 들어가요. 삼성은 아무 때 와서 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집을 좀 많이 짓거든요. 많이 짓는데 택지를 오늘도 가설기를 4개를 했거든요. 4개를 했는데 택지를 어떻게 샀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냥 무조건 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 남들대로 좋다고 샀는데 CAD 파일을 딱 열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구블럭에 집을 짓고 있는데 아주 대기업,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돈 여유도 있고 이래가지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허름한 상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 배웠는데 실습을 하려니까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은 설계할 때부터 집을 짓고 임대하고 관리하고 매매하는 것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땅을 사라. 그랬더니 진짜 샀어요, 저한테. 그리고 어제도 왔다간 엊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블록을 가르쳐 주면서 요 땅이 어떻게 했냐고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분석을 해달래. 딱 요렇게 생긴 땅이. 삼면이 땅도 작아요. 위치도 조금 떨어져 있고 딱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요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딱 드리니까 이래서 싸구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택지개발 내든 택지개발 외든 어떤 땅이든지 만일 사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저한테 미리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다 10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정도 안에서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라 말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방충리 그분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출구 전략 때문에 애 먹어요. 둘째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임신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집을 지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출구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원룸 파는 거를만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통매매만 전문으로 했었어요. 지금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은요, 또 잘 팔릴 거예요. 고독도 잘 팔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딱 분석도 해드리고, 뭐 요즘 또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전 잘 되고 있어요. 다 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하나은행 송탄 지점장님이 저를 찾아와요. 어제 그 본부장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가계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대출도 안 되잖아요.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고덕에는 집을 많이 지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하나에서 10거까지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건축주들한테 컨설팅 비 안 받아요. 제 먹을 건 제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혹시 가까운 데 계시면은 저희 사무실에 오세요. 그러면은 집 짓는 것도 보여드리고, 뭐 설계 도면도 수많은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건데, 제가 기존에 했던 거, 실수했던 부분들, 잘 못했던 것들, 그걸 고치는 것들, 주차장 많이 뽑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고덕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상가주택, GS 편의점 계약한 거, 그 집을 어떻게 짓는 것, 1층에서부터 다락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저희가 이제 모인 사람들이 뭐 고수도 있지만 아예 초보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이 택지 개발 제도에 토지를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시드머니가 얼마나 정도 필요할까, 네. 이런 좀 굉장히 초보적인 부분들 조금 한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은 10억, 20억씩 가져와가지고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평택에는 그 돈 가지고는 못 사요. 평택에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다 투자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해요. 50, 60, 70 된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죠. 오시면은 저는 아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 이런 지역에 땅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면은 공투하세요. 네, 공투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토지 투자는 우리 그 오픈 마인드도 얘기했지만 10년을 보고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신 회장님이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는데, 여기 앞에 서정리역 앞에 여기에 소규모로 투자할 지역이 널려 있어요. 여기에요. 굉장히 널려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가면 다 오피델이라 그러죠. 여기들 한 5년 전에 분양할 때 최저가 12억 3천, 1억 2천 3백, 500, 뭐 1억 3천 이렇게 분양했던 건데, 작년 여름에 6억 6천 5백, 7천 5백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이 돼서 9천 이하짜리도 많아요. 9천 이하짜리도 많고 1억 이하짜리도 많아요. 임대사업자를 내야죠. 근데 그것들이 전세가 1억에 나가요. 전세가 1억에 나가거든요.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이거 하세요. 저 계속 보고 있어요. 8천 얼마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원룸형으로 하지 마세요. 원룸형. 1.5룸 많아요. 그거는 1억 남짓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분양가 대비 한 70, 80%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잡았다 치고 한 건물에서 1,000만 남아도 1억 남는 거예요. 여기요? 1,000 올라가는 것이 그냥 잠깐 사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삼성 앞에 여기 1차 앞에 가면 여기에 이제 헤리움
오피스텔 요거 지금 몇 개 지금 골조 다 올라갔더라고요. 내년 6월에 입주거든요. 피가 저번에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근데 분양가가 좀 비싸요. 2억이 넘어요. 좋기는 해요. 여기에 1차 공장 앞에 여기에 있는 뷰파이브라든가 센트리망 복층형인데 24제곱, 24, 25, 26제곱미터가 500에 140만 원 해요. 월세가. 꽤 세죠. 여기 서정리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세요. 근데 분양가는 좀 세요. 근데 만약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헤리움 시그니어 요거 하면은 내년 6월 전에는요 잔금 못 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거 잡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저기에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임대사업자 내야 되겠죠. 소액 투자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 토지 투자는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좀 많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39블럭 같은 경우에 이게 추첨이든 예. 입찰이든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그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제가 그때 저기 되면은 감정가가 조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6천에서 7천. 평당. 예. 아니 그 청약금이. 청약금. 예, 청약 준비금이. 청약금은 1,000만 원인데 어차피 계약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10%만 있으면 되죠. 5억이라 잡고. 예, 5억이라 그러면 5천만 원. 나머지 90%는 제가 대출로 땡겨 드릴게요. 예. 대출 땡겨 드릴게요. 그리고 땅이 5억이고 건물이 한 9억 잡으면 14억 정도인데 예. 내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당첨만 되면은 토지 땡겨오는 데까지는 제가 다 그냥 계약금 10%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90%는 제가 다 땡겨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에서는 제가 계속 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다음에 신협 그리고 신협도 2군데 그다음에 월요일 날 되면 또 하나은행하고 할 건데요. 은행은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넓혀갈 거예요. 그래서 건축 자금도 최대 좀 많이 뺄 수 있게 좀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 일단 토지 마련하는 데는 10%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39블럭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신문에서 봤어요. 이르면 23년에 분양을 한다 그랬고요. 10월 19일 날 확인을 했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토목공사 작업과 동시에 분양 계획을 세운다 했어요. 제가 봐서는 이걸 노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저는 이거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회장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건축 자금이 없더라 해도 전세금을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방식으로 하면 거의 예.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택지가 마련이 되면은 이렇게 협의자 택지든 이주자 택지든 피 주고 산 게 아니고 LH에서 분양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만일 그렇게 돼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한 층 정도만 전세를 넣으면 돼요. 나머지는 또 이자도 내야 되겠지만은 집 보유하는 데는 뭐 변화 문제 없어요. 예, 그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3블럭에 제가 지었던 건물 중에 하나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고약한 건물주가 건설회사한테 돈을 안 줘요. 그것도 5천도 안 돼요. 4,500만 원을 안 줘서 경매를 당했는데 그게 억울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끝났어요. 경매 다시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지었으니까. 그리고 세입자도 내가 다 넣었으니까. 다 알죠. 그것도 정보가 나오면은 올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13블럭의 남양 코너.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건축비 대출 받았을 때요. 예. 처음에 건축이 시작했을 때 예. 전액을 다 계약한 전액을 다 대출을 받아서 건축하시는 분한테 다 아닙니다. 주시는 그렇게 되면 사고 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가 그 10블럭에 이주자 택지 중에 하나 설계를 해주고 남향 쪽에 거는 제가 짓고 북향 쪽에 그 집이 저쪽에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견적을 했는데 3천만 원이 제가 비싸대요. 딴 사람을 맡겼어요. 대출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근데 골조를 다 올려놓고
자기 돈으로 70%를 먼저 줘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건축업자 날라버렸죠. 한 7개월이면 집을 지을 집을 3년 걸렸어요. 최근에 준공했어요. 대출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 자금이 5억이잖아요. 5억이면은 계약금 내가 들어가고 이 5억을 보통 4번이나 5번째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기성이죠.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대출을 다시 실행하고 아니요. 그냥 건설회사에서 보통은 1층 옥상 그러니까 2층 바닥을 해놓으면은 1차 기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된 거를 사진도 찍어야 되고 감리한테 이게 공사가 요만큼 됐다는 거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은행 직원이 와서 확인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청구가 1억 3천이다. 1억 3천에서 계산서를 딱 집어넣잖아요. 은행에서 다 확인해요. 그리고 1억 3천을 주는 거예요. 건물주에도 당연히 통보를 하죠. 부도날 일이 없고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제때 공사를 해야죠. 대출 받는 거를 이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행 거 다 그렇게 쓰고 잔금할 때 그냥 자기가 잔금해버리고 은행 대출 갚아버려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집 짓는 거는 제가 이제 협택하고 다음 주에 협택하고 이택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하고 이제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투자를 하시고요. 이제 건물주가 되는 그런 이제 우리 요번에 강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손님들 올해도 16동을 짓고 있는데 우리 손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소장님 덕분에 이거 뭐 집을 짓는 건지 어떠는지 그냥 몇 달 지나니까 뚝딱 끝나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소장님 보통 건축 기간 어느 정도? 협택은 5개월이면 거의 짓고요.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임대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주자 택지는 거기다 1, 2개월만 더 하면 돼요. 빨리 짓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20일 날 보는 집은 9월 7일 날 터파기를 했는데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대리석 다 했죠. 창틀 다 꼈죠. 방통 다 쳤죠. 그래서 그때 보러 갈 때쯤 되면 거의 끝나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실 공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공정이 끝나고 한 공정이 넘어갈 때 이 텀이 없이 착착착착 넘어가면은 쉬워요. 그리고 일부 현금이 있으면 이게 좀 결제를 좀 잘해주면은 굉장히 더 빨라요. 그리고 어차피 건물 한 동 짓는데 여기 모 건설사들은 보면은 뭐 1년씩도 막 지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건설회사도 제때 마무리가 돼야지 한 달씩 지나가면 관리비가 몇 천씩 그냥 날아가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출을 땡겼는데 매달마다 이자를 내야죠. 그게 빨리 끝나면은 임대가 되면은 대출이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서로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중간에서 다 역할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단독방이 엄청 많아요. 한 건물마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10명, 어떤 데는 4명, 5명씩 해가지고 건설사에서도 일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저도 아침에 한 바퀴 샥 돌면서 다 올리고 그래요. 그렇게 관리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집 지었던 것 중에 12블럭 같은 경우는 경남 진주에 계신 분인데 집 다 지을 동안 얼굴 한 번 봤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대출 일으키는 것도 제가 메일로 다 해드렸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무슨 뭐 견적 내고 이런 거 다 메일로 주고받았어요. 집 다 짓고 나니까 3월 1일 날 3일절 날 어떤 분이 들어오는데 제가 누굽니다 하고 들어오는데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엑시트 전략을 왜 세우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삼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월세는 뭐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엑시트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일단은 자금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요즘은 트렌드가 임대사업자가 규제가 많으니까 1인 법인을 냅니다. 그래서 요 건물 하나 지어서 1인 법인 내고 요 건물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 주식회사 더범, 주식회사 사계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그분은 4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놓고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 지어가지고 2주택지 지어가지고 2, 3억만 남기면 그냥 딱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매매가 잘 안 되니까 자금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몇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자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뭐 한 동, 2동, 3동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가 잘 되니까 엑시트를 잘 안 하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처음부터 목표를 내가 이거를 장기 임대로 갈 거냐, 중간에 팔 거냐. 장기 임대로 간다면 법인으로 안 해도 되겠지만은 빨리 팔겠다 이러면은 그냥 법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인으로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과세를 먹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택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이나 서울에 가서 했을 때는 100% 그냥 중과세를 먹어요. 13.2%인가 얼마를 먹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법인이 여기 땅을 사서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 4.6%, 그 다음에 집 지어서 3.16% 똑같아요. 근데 법인이 지어놓은 집을 사게 되면은 중과세를 먹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개인으로 막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 칠 때는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인 법인, 그것도 1인 법인. 법인에 또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그 임대소득이 오면 또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리고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법인으로 많이 해요. 상속세, 증여세가 없잖아요. 대피점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50, 6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용 조금만 들면 법무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일주일이면 나와요, 법인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그 소장님인데 저분 그 짓고 있는 구블럭 땅도 계약할 때는 개인으로 했다가 잔금 칠 때는 법인으로 했죠. 법인으로 하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나쁘지도 않고요. 다 좋지도 않은데 1인 법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건설 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법인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예,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는 거는 중간에 아무 때나 팔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내면 되죠. 법인세는 뭐 최고 세율이 25인가 그러죠. 보통은 20%죠. 양도세는 최고 세율이 45%예요. 2배 이상이죠. 그리고 개인으로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냈다가 중간에 팔게 되면 과태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안 내면 5%를 안 지켜도 되고. 참고로 작년에 협의자 택지를 방 4개짜리를 지어가지고 임대를 방 4개 1층에 250씩 세를 놨는데 지금 320이고 제일 많이 받은 게 380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안 내는 거예요. 법인이 많이 안 해봤으니까 조금 좀 두려운 것도 있고 어쩔까 이렇게 하는데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금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하나 협택 3개, 이택 하나 짓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법인이라 그래서 똑같은 뭐 사람 이렇게 형태는 없지만은 법률 행위는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나. 법인을 많이 고려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다 그래 만일 앞으로 우리 회장님처럼 많이 할 그런 거라면 1인 법인 세우는 거 공부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동영상 이렇게 다 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요. 많은 분들이 고덕신도시에 협의자 택지나 이주자 택지가 피가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좀 아까워가지고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이걸 계약을 했어요. 이거를요.
그리고 여기 개발 사업이, 지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여기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3구역도 제가 다음 주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신탁하고 미팅 들어가요. 고덕에 다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고덕에 다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여기도 잘 기억하세요. 이쪽 말고요. 이쪽. 자, 삼성이 여기 요 노랗게 부는 삼성 그 사원 아파트 들어가죠. 역세권이죠. 이 지제역이 보세요. SRT 지제역 1호선 전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수원발 KTX. 그 다음에 내년 되면 확정이 될 거예요. GTX A, C.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에요. 5개가 겹치는 지역이에요. 어쩌면 향후에는 여기 우리 고덕보다 더 좋아질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를 손을 대고 있고요. 여기는 도시지원시설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지주 3명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3,000평을 개발해달라고요. 여기 할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한번 해보고요. 여기는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독주택 용지도 많아요. 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그림대로 안 갈 거예요. 바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기 정보는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여기도 지금 하여튼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예, 많이 갑니다. 예. 여기 작은 마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도시 지원 시설 여기 일부 한 3,000평이니까 여기 한 블럭 아니면 2블럭 정도는 제가 손을 댈 겁니다. 제가 시행할 겁니다. 회장님. 그때는 같이 해요. 네. 들어오세요. 예. 지주도 있으니까 땅 매입할 것도 없고 환지 받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예. 저는 내년부터 좀 큰 일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회장님도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라 그럴 땐 오세요. 그럼 제가 한 달씩 끼워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는 오픈마인드입니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면 고덕 신도시에 건물주 되는 거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렸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벌고 있죠. 또 질문 없으세요? 건물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공무원 부부 협택 2필지를 받아가지고 쌍둥이로 받아서 쌍둥이 건물을 지어드렸거든요. 저번에 한 달 전에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인데 소장님 덕분에 제가 골프를 다 치러 다닙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 좋고.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디냐? 39블럭이요. 39블럭.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땅 없습니다. 예,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땅 없습니다. 이게 너무 오픈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만. 그러면 다 하나씩 다 우리가 분양을 추첨을 넣을 수 있으니까 예. 1,000원씩만 계속 다 여기 LH에서 이게 협의자 택지는 그 분양 조건이 통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돼요. 전국 그냥 온 집안 식구 다 하세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분양을 받으시면은 만일 여기 고덕에도 보면은 온 집안이 다 넣는데 아버지는 떨어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고 명의로 바꿔가지고 집 짓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사돈이 8촌까지 하세요. 그럼 당첨되면은 피 준다 생각하고 돈 좀 주고 명의 땡겨오면 돼요. 10%만 넣으세요. 90%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땅만 잡아놓고 그때부터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면 돼요. 땅도 없으면서 맨날 얘기해봐요. 그런 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얘가 가치를 점점 더 올려주고 결정타는 여기 KTX입니다. KTX는 우리 회장님하고 국토부를 계속 조일 거니까요.
만들어낼 테니까. 저는 그 고독신도시에는 2016년 11월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에서부터 이렇게 시범단지 아파트에서부터 택지 이런 것부터 지금은 집을 많이 짓고 있죠.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데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예, 회장님이 워낙 마인드가 좋고 또 기동성도 있고 또 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내년부터 제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같이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전 욕심 없습니다. 그냥 그 기왕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삼성의 미래를 좀 삼성 좀 6개까지 하고 어디가 또 뭐 7, 8기 라로를 돌고 하는데 그래도 좀 부장님의 견해를 좀 삼성이 여기에 이제 결국 37만 평이 남는데요. 37만 평이 남는데 여기 6기, 5기, 6기 옆에 여기는 7기, 8기는 제가 전해 들은 게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9월 달에 협의자 택지 7블럭이 그 분양이 있을 때 협력사에게 꽤 커요. 제가 그 명함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박 무슨 그 대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7기, 8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수많은 얘기들 들었고 뭐 10기 얘기도 듣고 심지어 12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요. 12기는 어디 가냐? 여기 옆에 요 방충리 여기 한 40만 평 땅이 남아 있거든요. 저번 날 제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어요. 삼성이 이 땅 매입을 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썰은 있는데 썰은 내가 풀었고 아직은 사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계열사 계신 분이 땅을 여기에 갖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원룸 13가구짜리를 지을 건데 그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어서 임대 수익을 하다가 삼성이 가져간다? 보상받으면 되죠. 삼성이 여기 방축 1위를 가져가게 되면은요, 여긴 집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옆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도시계획 해가지고 이택을 만들어주면 돼요. 겉으로는 반대하겠죠.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좋아하죠. 왜? 삼성 안에 여기에서 이택이 돈 많이 나오는 걸 알잖아요. 여기 삼성이 이렇게 자리하면은 여기에다가 자리를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위에 보면 지도가 있네. 저는, 아이고, 여기인데. 여기에 7기, 8기는 얘기는 벌써 이미 났어요. 삼성은요, 절대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 건축 허가를 내면서요, 여기까지 다 내놨어요. 이거 4기 앞에 가면은 공사판 있거든요. 건축 허가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2015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까지 다 내놨어요. 그리고 행사 안 합니다, 얘네들은. 이거 할 때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이 와서 이거 했죠. 안 합니다. 발표 절대 안 합니다. 그러고 여기 여염공원 없어지는 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는 이미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이게 폐수 처리장이고 이게 변전소도 지금 확장하고 있거든요. 가스 공장 들어왔죠. 저는 삼성이 이걸로 끝난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반도체에 관련된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심지어 이것까지. 소재 부품 장비 단지, 가스 공장. 땅들은 다 널려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저 지방선거 할 때 기호 2번 최아무개 아시죠? 그분이 공약을 걸었어요. 오성면에다가 반도체 제2단지를 만든다 그랬어요. 거기는 오성면 숙성리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제가 그쪽에 남아있는 땅들을 대충 그려봤어요. 200만 평. 이쪽에 방충리에 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오든지 더 크게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도로가 아산 탕정으로 이어지는 도로예요. 아산 밑으로는 절대 안 갈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볼 거라고 봐요. 삼성이 7기, 8기까지 된다 그래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도체 사업 안 해요? 뭘 다른 거라도 하겠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단지라고 하면은 저기가 삼성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아니죠. 그냥 예. 협력업체 단지. 이 협력업체 단지라는 거 말도 나오는데 그 시청의 보고서도 제가 봤어요. 그 한 페이지만 봤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땅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37만 평이나 되는 땅을 애써가지고 마련을 해가지고 협력사를 준다? 삼성은 여태껏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에서 국장님한테 얘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삼성물산에서 공사합니다. 2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가 급해요. 여기 물류단지 이선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요런 환경영향평가 밑에가 준비가 다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그림 조만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주신 분이 또 줄지도 몰라요. 이분이 이거 다 준 거예요. 다. 네. 삼성이 평택 절대 안 떠납니다. 우스갯소리에 그 얘기도 했어요. 삼성이 여기가 국제 신도시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산 비행장이잖아요. 밑에 평택 미군부지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어요. 여기에다가. 오산 비행장 여기에. 그러면은 사드가 다 막아주잖아요. 여기는요. 절대로 포탄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평택으로 오세요. 딴 데 가지 말고요. 며칠 전에요. 아주 재미있는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시진핑이가 3년임 들어가면서 4년임 시작하는 게 2027년이거든요. 그때까지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있는 외국계 대기업들이요. 비행 그 티켓을 1년권을 끊었어요. 아무 때나 몇백 장씩 끊어가지고 내가 이날에 가려고 그러면 그날 비행기가 대기를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TSMC는 미국에도 알아보고 뭐 저기 일본에도 알아보고 구마모토에도 짓고 있고 유럽에도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삼성은 끄떡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리. 삼성은 저는 평택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 반도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반도체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삼성이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산은 합니다. 감산은 어떤 방법을 하냐? 인위적으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라인을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10개 생산하는 거를 라인을 뜯어 고치고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서 15개, 20개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에. 그러면은 지금 3차 치킨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3차 치킨 게임이 내년이 끝날지 후년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죽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SK. SK 하이닉스 위험합니다. 삼성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5조가 있습니다. 2, 3년 적자 나도 끄떡없어요. SK 하이닉스 5조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만 생산을 하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D램도 50%를 중국에서 생산해요. 중국이 계속 막혀가거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삼성은 D램에서 생산 원가에서 10%, 생산 과정에서 10% 원가 절감을 다 해놨어요. 지금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 올해 D램이 22.46%가 떨어졌어요. 삼성은 그래도 아직도 수익이 나요. 다른 회사는 수익이 안 나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낸드 플래시도 싱글 스택 이걸 단을 쌓는데요. 128단까지 구멍 하나로 뚫어서 하나를 꿰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76단까지 싱글 스택을 못해요. 그 이상은 더블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더블 스택으로 간다는 거는 생산 원가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삼성이 236단 출시를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그거를 1,000원에 만든다 그러면 삼성은 500원이면 만들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내년에 더 잘 될 겁니다. 삼성은.
투자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에 투자하시든지, 안에 거는 보증수표예요. 부동산한테 뒤통수만 안 맞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책임지고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데 하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소액이라 그러면 서더른 역앞을 하시고,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러면 삼성 앞에 여기에 헤리움 시그니가 뭐 그거 30몇 층이니까 그거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처음에 여기 뷰5나 센트리마나 좀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딱딱 물건 올라오는 거 보면 24에서 26제곱미터가 복층형이에요. 복층형인데 500에 140만 원이. 140만 원이면은 여기 우리 이자 택지 투룸 가격에 좀 싼 거, 그 정도 가격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하지 마세요. 아이파크.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정말 여기에 있는 현장 근로자 떠나면 텅 빌 겁니다. 자꾸 그래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 요렇게 보시면 이거는 삼성하고 영원히 가죠. 16블럭, 15블럭, 14, 13, 12 이쪽으로 9블럭 일부까지 영원히 가죠. 그래서 고독신도시 평택에 넓게 보면 평택, 좁게 보면 고독신도시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거는 두 번, 세 번 다 필요 없어요. 삼성이에요. 삼성의 이 영향권이 어떻게까지 미칠 건가. 지금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고독신도시에서 회식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14블럭에 집을 지으신 분은 기흥 파운드리에서 하시는 분인 30년은 삼성에 계셨던 분인데 회사에서 회식비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잘 안 해요. 퇴근하면은 딱 5시에 퇴근하면 그냥 셔틀버스 타고 다 리무진 타고 다 나가요. 근데 점점 이제 자리를 잡으면은 여기들이 다 점점 더 활성화가 되겠죠. 우리 회장님처럼 상가를 잡을 때는 남들이 그냥 감당 못해서 계약금 중도금 포기하고 이런 것들. 새 상가 잡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도시에서 안 해야 될 게요. 상가 잡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내년에 상가 분양해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1년 전쯤 됐어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네이버에다 글을 올렸어요. 신도시 상가 분양가를 분석을 했는데 40%가 거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조만간부터 지식산업센터 상가들이 경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고덕에 지금 공식적으로 경매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이주자 택지 땅 하나하고 건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저는 서울경제연구원에서 정식으로 경매를 배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경매도 좀 했었어요. 분석을 잘 해드려요, 제가.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뭐 경매 사이트 같은 데 봐서 고덕에 올라왔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분석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경매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대출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재밌어요, 저는 그런 게. 그리고 우리 회장님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이번에 여기 뭐 현장까지 이렇게 끝나지만은 뭐 올 연말이든 또 내년 되면 또 이거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할 때 되면 또 그때는 뭐 좀 그때는 저기 1기 수강생들, 2기 수강생들만 한번 그냥 하루 이벤트로 바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해가지고 캐드 파일을 다 놓고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지역에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3단계 이렇게 황금 같은 이 지역은 우리가 선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요. 저 분양할 때쯤 되면 제가 집을 한 50동도 넘어 지었을 거예요. 노하우는 저한테 다 있으니까. 땅만 마련되면은 제가 건물주 시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